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죠. 창조도시경제연구소의 이재문 소장이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 길 불편하진 네,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뭐 비가 안 와서 그런지 편하게 왔습니다. 예. 사실 여름 되면 이 정도 비가 오면 공사 현장들은 다들 멈춤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이제 내부 공사 아니면 외부의 이제 어떤 토목 공사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예. 예. 소장님 최근에요. 예. 압구정동 일대에 신속 통합 기획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빨리 해주겠다 뭐 이런 거죠. 네. 50층 이상 초고층으로 개발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50층 이상 못 하는 거였나요? 예, 고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35층 이상의 규제를 이제 서울시는 이제 받고 있었는데 네. 시장 오세훈 시장 들어서면서 이제 그거를 50층으로 해서 이제 고도 제한을 일부 완화하겠다. 근데 이제 지금 압구정동 한 70층까지도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압구정동의 재건축은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이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별도로 분리해서 우리가 봐야지 그 압구정동의 어떤 재건축을 가지고 전체 시장을 어떻고 이렇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5층까지 지을 수 있던 아파트가 예. 50층 이상까지 지을 수 있으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적은 돈으로 좀 넓은 평수 혹은 뭐 조금 더 많은 이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 이제 재건축 조합의 어떤 사업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남의 아파트들이 어머머머 압구정의 아파트 잘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집값이 들썩거린다거나 네. 그럼 마포를 그러니까 강남을 쳐다보고 있던 마포 성수 용산 어머 저기 오르면 우리도 오르지 않을까 이래서 소설 같은 얘기인가요? 이렇게 집값이 연쇄적으로 오르는 가능성은 없는지요?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되면 당연히 이제 영향은 미치게 되죠. 네. 사실 이제 많은 재건축 현장들이 잠실 5단지도 그렇고 음아파트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재건축 입고로 조합원 부담의 축소, 그다음에 사업이익의 증가로 이어져야만이 이제 재건축 사업이 연착륙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연착륙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잠실 5단지도 그렇고 종상향을 많이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올려서 용적률을 확보하고 그 용적률이 바로 이제 재건축 조합의 사업 이익과 직결되는 그렇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서울시는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신통 기획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공적 절차를 상당히 축소시켜서 시간을 절약시켜준과 동시에 종상향을 통해서 이제 사업 이익을 이제 확보해 주는 그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1의 부자 동네에 정부가 또 많은 혜택을 주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형평성의 논란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겠네요. 이것이 이제 강남 상구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되면 다른 재건축 현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종상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용적률 상향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좀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의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 판단의 문제도 있네요. 네.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수익성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되고 네. 그게 강남 시장이나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들도 면밀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그거는 아닌 거죠? 아직 멀었습니다. 아, 예. 그 재건축 저번에 오셨을 때 그 말씀 하지 않아요? 10년 이상 걸린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도시를 만들거나 기존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어떤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를 해서 추진의 단계에서 조합을 설립하고 관리처분 계획을 하고 이주하고 착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통상적으로 10에서 15년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 이제 신통 기획은 인허가 단계라든지 이제 안전진단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기간을 축소시켜서 뭐 최대한 2년 정도를 단축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직 주민들의 합의 절차라든지 조합과 관련돼 있는 문제 그다음에 저기 배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한참 해야 되기 때문에요. 또 이제 분란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또 소송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 단지 내에서 또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현재의 거주 여건이 좋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제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제 의견을 조율하는 어떤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합적인 계획안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안 정도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부동산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주는 거는 심리적인 요인이지 현실적인 시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현실적인 조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거 좀 짧게 해줄 테니까 네. 민간에서도 너무 막 시끄럽지 않게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의 반영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 뉴스는 경제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해 볼 텐데요. 참, 저는 대학 다닐 때 저 대학 경쟁률이 1.6대 1이었거든요. 네. 근데 살면서 대학 경쟁률이 제일 적거든요. 네. 뭔 경쟁률이 이렇게 높습니까? 청량리 롯데 캐슬 하이루츠에 2만 명이 몰려서 1순위 청약에 맞췄는데 에게 88가구 분양하는데 2만 1,322명이 몰려서 24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옛날에 뭐 청약 열풍 아니고 광풍일 때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엔 또 청약 하는데 뭐 미달됐다 이러더니 또 어느 날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정도의 경쟁률 뭐 어디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 건설사들이 요즘 청약 일정을 자꾸 미루는 것 같아요, 소장님. 네, 그러니까 사업이익이 이제 확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분양에 대한 어떤 우려가 높아지잖아요. 결국에 이제 건설사나 시행사가 브릿지론을 일으켜서 이제 본청약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금융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분양에 성공하지 않는다라면 자금이 경색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건설사나 시행사의 리스크로 이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이제 상당히 미뤄왔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 타이밍이라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가격 상한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분양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든지 또 다른 이제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이제 이런 규제 완화들이 같이 물려줬을 때 이제 청약 시장이 조금 이제 활기를 띠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당연히 청약은 이제 미분양이 예고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입지에 있는 현장들이 아니면은 분양을 미룰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구조가. 네. 그런데 미분양 얘기 나오다가요. 서울에도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242.3대 1 분위기가 이거 너무 빨리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과거에는 이제 각종의 규제 강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열기가 들끓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에도 뭐 2,000대 1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각종 규제가 완화된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끔 이제 이런 청약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 청약 통장에 가입된 이 청약 구자 수가 한 2,500만 구자 정도 되니까 뭐 이 정도의 서울에 지금 이제 88가구 정도 되는 이 일반 이 분양을 하는데 뭐 요 정도 수요가 몰린 거는 뭐 지금 현재 규제 완화라든지 특히 대출 규제 완화와 어떤 지역 규제 완화에 따른 어떤 그런 영향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늘 후회하는 게 그때 샀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서울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기 때문에 서울의 분양가도 오늘이 제일 싸기 때문에 그때 샀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 머릿속으로 한 몇십만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평당 분양가를 전국적으로 봤을 때 2천만 원이 넘었다는데 그러면은 80제곱미터 아파트면 최소 6억은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심하죠. 전국 평균인데 심지어 서울 평균도 아니고. 당분간은 이제 전체적으로 분양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분양 시장 구조가 어떤 금리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상당히 의존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제 브릿지론에서부터 이제 본 PF로 가는 파이낸싱이 될 때까지의 어떤 금융 비용이 상당히 증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자재 가격 수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던 무슨 아파트 하나 이렇게 무너지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자재 가격들의 어떤 상승, 그 다음에 인건비의 상승.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마련하는 어떤 이제 자금을 마련하는 그 자본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그것이 다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는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이제 다만 그게 이 사업장의 입지에 따라서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을 수 있느냐인데 가격을 못 받게 되면 이제 사업장은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입지가 좋은 지역에 있는 이 사업장들은 이제 분양가가 좌우가 되겠죠. 현재 시장 상황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게 되면 미분양이 날 것이고요. 사업장이 좋더라도 현재 시가와
거의 대등하거나 조금 낮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지금 이제 청약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게 현재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 세월이 지났는데도 요즘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르고 땅값도 예. 한동안 비쌌으니까 비쌀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들의 네.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집값이 너무 비싸지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건 이제 평균치를 내서 평균이 이제 2천만 원 가까이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집이 평균 지방도 이제 거의 6억 가까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 그러면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건설사의 미분양이 증가하게 되면은 미분양에 따르는 어떠한 자금 경색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분양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집을 마련해야 되는 실수요자에게도 또 한국 이 경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가가 유지되는 게 되게 좋은데요. 예. 지금은 이제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 입장에서 그 적정가를 유지하기에는 매몰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예.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이자 부담을 하고 분양을 연기했고 이런 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이 분양가에 산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수장님 근데 그냥 네. 솔직히 여쭤보면 그렇게 오래 갖고 있지 말고 이자 많이 물지 말고 빨리 분양했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사업은 이익을 탐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익을 좀 더 많이 내려고 하는 그 타이밍과 예. 정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해왔는데 기조를 바꿔갖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할 거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게 되면 분양가를 더 높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타이밍을 보다가 보니 자신도 모르게 이제 이자 부담이 증가되고 또 사업적으로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선택한다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업하는 분이나 또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택을 마련한다라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내가 언제 주택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참 돈이 있으면 타이밍은 제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 타이밍을 못 잡고 죄송합니다. 예. 돈은 정부에서 빌려주지 않습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가 너무 비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우리가 국민평수라고 얘기하는 80제곱미터의 아파트가 뭐 기본 10억이 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좋은 곳에는 청약 통장이 몰리고 있는데 이렇게 비싸면 시세 차익을 예전에는 좀 기대할 수 있었는데 분양가 자체가 높으면 사실 아파트 들어가시는 분들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가 없고 예. 그러다 보면 굳이 무리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는 게 과연 맞나?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요즘에 청약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런 상황이면 굳이 당겨서 이자를 막 물어가면서 과연 그래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하는 시기에는 오늘 가격이 가장 쌉니다.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주택을 사야 된다라는 어떠한 실수요자로 변신이 돼서 항상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항상 논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택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는 시기에 오게 되면 오늘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럼 오늘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싸다라면 내가 집을 어느 시기에 들어가야지 남들보다 조금 싸게 사고 그리고 거기 시세 차익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갭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일단 타이밍의 선택은 이제 본인들이 되게 노력을 해야지 이제 나오는 상황이고요. 또 부동산 시장 전체를 바라보기 위한 경제적인 흐름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무리를 해서 이제 뭐냐 하면 자금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내가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와 나의 소득과 그 주택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들어가야 되는 어떤 제세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런 주택들을 마련하는 어떤 이 경제적 플랜을 좀 짜야 됩니다. 항상. 그렇죠. 근데 그 경제적 플랜을 짜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부터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청약부터 불쑥 받아놨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잔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애써 마련돼 있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칠 수 있잖아요. 놓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금리가 막
당장 내려가면 받던 모든 상황이 바뀌어갖고 주택 가격이 폭등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택 가격 상승기가 있듯이 하강기에도 일정 기간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냥 떨어지는 게 아니죠. 또 주택 그렇죠.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마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 기간 내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어떤 그 기간들이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택 시장을 바라본다라면 매일매일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좀 감정의 동요가 덜하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우리 그 관행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주간 단위로 주택 가격, 매매 가격이라든지 전세 가격에 대한 흐름을 매주 발표를 해요. 네. 근데 그거를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추이가 보이잖아요. 추세가 그렇죠. 하락하는 추세구나 아니면 올라가는 추세구나라고 있는데 그거를 매주 듣게 되면은 나무는 보는데 숲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판단 미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중장기적인 시기를 가지고 주택 시장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왔을 때 좀 이렇게 좀 더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것들을 좀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적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요즘 40년 주택담보대출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50년. 그래서 모기지론 얘기하시는 모기지론이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따져 보니까 4억을 빌렸는데 갚기는 막 한 40년 동안 5억 얼마를 갚더라고요. 그럼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 집을 예를 들어서 한 7, 8억씩 오른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도 허덕대고 이자 내느라고 또 이제 저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뭐 굳이 할 필요 있나. 차라리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조금씩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삶의 질을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소득이죠. 나의 소득이 이게 뒷감당이 안 되는데 제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예를 들어서 청약에서 당첨이 됐다. 당첨됐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기분은 좋을진 모르지만 결국에 이제 가정에서의 현금 흐름이 그렇죠. 내 집 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 과도하게 대출을 일으켰거나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내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네. 또 너무 무리해서 내 집을 마련했다 그러면 가정의 행복이 깨질 수도 있어요. 왜냐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질 수도 있고 원리금 부담 때문에 늘 그 원리금 부담이 40년 동안 나를 짓누른다라고 생각하면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항상 집을 마련할 때 남의 돈을 쓰는 게 대출인데 그 네. 대출에 대한 매덕을 빌리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 가서 콩나물 가격은 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집을 마련할 때 그 매덕이라는 돈이 어떻게 내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만 그거는 진짜 극히 희박한 겁니다. 어떤 부동산 호황기가 오더라도 처음에 가격이 제로에서 100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내가 60에 들어가든 70에 들어가든 80에 들어가든 그게 이제 120이 되고 130이 되고 뭐가 됐을 때 어떤 소득이 어느 정도 남지만 그게 단기 투자였을 경우에 양도세로 다 나가고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랬을 때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보유세로 나가기 때문에 항상 주택을 샀을 때 또 이것이 내가 1가구 2주택으로 해갖고서 이제 어떤 재테크 수준으로 만약에 설령 들어왔다 하더라도 세전 수익보다는 세후 수익을 꼭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세후 수익을 따져서 내가 10년 동안 보유하고 원리금 부담하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40년 갖고 있으려고 그랬대 이자가 내가 주택 매입한 가격보다 더 비싸졌으면 두 개 합치고 그동안에 세금 보유하고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그 주택은 기본적으로 한 200% 이상은 올라가야 됩니다. 5억짜리 집이 10억 이상이 돼야지 본전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그동안에 물가 상승률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오른 적이 있었잖아요, 예. 소장님. 근데 앞으로도 그럴까는 조금 희박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줄고 예.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아무리 서울이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예. 살 곳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전 성장기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동산이 올랐던 것처럼 오르지 않는다면 굳이 무리를 할 필요는.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에 있었을 때는 경제 성장률이 8에서 12%까지 됐잖아요. 그럴 때 그 있었네요. 얘기는 주택 가격도 똑같이 따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구정동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압구정동 최초에 분양했을 때는 미달이었다면서요. 4억 정도밖에 안 됐죠. 그리고 미달돼 가지고 저기 건설사에서 이제 이렇게 네, 그랬다면서요. 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게 40억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재건축하게 된다 그러면 뭐 80억이 되니 100억이 되니 뭐 100억이 되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실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차지하고
그러면 그 40억이 될 때까지 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최초 입주자라면 거의 50년 가까이 거기서 살아서 생긴 겁니다. 그거를 가격을 현재 가격으로 이제 이 미래 가치를 분산해 본다 그러면 이익 구조는 나오게 돼 있거든요. 한 번쯤은 네. 우리가 그렇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좀 진짜 계산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네. 충분히 있지 않을까 다음에 싶습니다. 계기가 되면 그런 아파트 사례 몇 개를 해가지고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런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상 서울에 몰입도 높겠는데요. 네, 대표적인 아파트들 몇 개를 추려서 그 아파트가 준공에서 분양가서부터 지금까지의 가격을 놓고 보면 실제로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게 4억이 40억 됐다는 것만 생각하고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었던 50년이라는 시간에 예. 대한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대학을 보냈을 때 보내는 비용들과 한 사람이 버는 월급에 대한 예. 이야기가 빠져 있는 그렇죠. 거죠. 그걸 다 빠지고서 겉으로 저기 그냥 수치적으로 그 아파트가 40억 됐는데 40억이 60억 됐는데 딱 계산해서 20억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내 주머니에 20억이 들어오냐 이거죠. 그리고 그 집을 60억에 팔았다라면 내가 다시 그 동네 들어간다 그러면 또 그 돈을 줘야 되는데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양도세가 생겼다면 양도세 내야죠. 취등록세 내야죠. 그럼 뭐예요? 내가 집에 내 돈을 더 보태갖고서 그 집을 사야 되는 그리고 겁니다. 발코니도요. 확장하니까 돈 되게 많이 그럼요. 들던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분양가에 안 들어가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실제로 들어가서 사는데 드는 비용이요. 이 분양가에 있는 숫자 말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좀 더 우리가 좀 경제적 동물이 돼서 어떤 그런 수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해본다라면 어떠한 부동산 광풍이 불었을 때나 아니면 부동산이 쇠락할 경우에 내가 어떻게 재테크를 위한 아니면 내가 내 집 마련을 위한 플랜을 어떻게 짜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네.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계산 두들기는 거랑 감정 동요를 잡는 거. 예. 수입을 늘리는 것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아파트 분양가에 날개를 달아줄 청약이 하반기에 예정돼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뉴스를 접하면 좀 당황을 하기는 해요. 예. 금액이 너무 크니까 한번 볼까요? 지금 청담동, 대치동, 도곡동, 잠원동, 야 많네요. 방배동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규제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면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50%까지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분양가를 낮게 잡아서 16억. 그 대출 50%는 8억. 8억. 예. 그러면 현금을 8억을 준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8억 대출하면 한 달에 이자 원리금 1억씩, 1,0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죠, 네. 소장님? 그 1억에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계산하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8억 대출 받으면 한 달에 거의 800만 원 이상을 원리금으로 계속 갚으면서 8억을 갖고 있는 사람 제 주변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 찬스도 좀 써야 되고 일단 내 집을 강남 상구에서 현재 수준에서 이제 마련한다 그러면 네. 결국에 찬스들이 많이 와야 되고 이제 대출 리스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해지를 해야지 그렇죠. 답이 나오잖아요. 또 지금과 같이 이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결국에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하반기에 이 분양 예정 단지들의 이제 일반 청약분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나 현금 확보가 가능한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하겠죠. 아니 저 단지 정도 이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무주택자가 있나요? 저 정도 현금 주택을 있으면 더 마련하는 거죠. 네. 무주택 물론 이제 강남에 일부 제가 아는 분들도 돈 재력이 상당히 있지만 나는 집이 필요 없다 그래서 월세 사는 분들도 몇 분 있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선택의 이제, 문제, 삶의 그런 가치의 문제고.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일단 강남 상구 자체는 이제 분양가가 상당히 좀 높을 거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이제 현금 가동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강남 상구를 정부가 이 분양 완판을 위해서 섣불리 규제 완화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월 달에 둔촌 일병 살리기 해가지고 규제 완화를 많이 했잖아요. 그 영향으로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나 청약 시장에 조금 이제 영향을 받는 건데 강남 상구까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면 이제 강남 상구는 또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고 그러게요. 우리가 굳이 뉴스에 초점해서 내가 저 정도가 안 되는데 난 강남 상구를 뺀 서울의 22개 구에 대한 어떠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한테 현실적으로 맞는 주택을 찾아서 내가 청약하겠다라는 게
오히려 더 당첨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25개 중에서 저 3곳 뺀다고 해서 네. 예, 뭐 아파트가 없는 건 네. 아니니까요. 근데 문득 든 생각인데요. 네. 어느 나라 아파트 이름인지 참 아파트 이름이 어렵네요. 르엘, DH, 대체 에들루일. 진짜 아파트 이름 안 외워져요. 아니 저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프랑스어, 뭐 영어, 뭐 이런 거 다 섞이니까요. 네. 아파트 이름 기억이 안 나고 또 긴 건 또 되게 기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청약시장에 어쨌든 이전에 뭐 절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베리아라든지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확실히 온기가 좀 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요, 저는 이제 친정이 부산인데 네. 부산만 가도 해운대 일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뭐 청약이 저렇게 어렵나 싶은. 네. 물론 아파트 가격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근데 부산이 어쨌든 서울 다음으로는 인구가 많이 살고 네. 있는 대도시인데 1위와 2위의 차이가 이 정도면 지방과의 그 양극화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뉴스를 서울 사시는 분들이 보는 것과 네. 지방 사시는 분들이 볼 때 뭐야? 남의 나라 얘기야? 네. 그럴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당연하고 지금 이제 우리 양극화의 문제는 우리 진짜 이제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이건 엄청나게 사회 문제로 대두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택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양극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기 인천의 어떤 양극화도 이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또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와 나머지 22개구의 어떤 양극화가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점점 더 이제 어떤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더 양극화의 갭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부산 말씀하셨지만 해운대라든지 일부 핫 이슈가 되는 지역들은 지역하고? 가격이 유지가 되겠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뭐 재건축을 한다,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이 분양을 했을 때 어떤 미분양 증가의 한 80% 가까운 미분양 주택이 지금 지방에 이제 산지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지방은 살아나기가 자생력을 갖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1월달에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 규제마저 이제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맞습니다. 몰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약 경쟁이 좀 과열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없다 그러면 지방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6대 광역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그렇죠? 거의 소멸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필 때 단순한 일개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안배 속에서 일단 균형 발전, 그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분양가가 계속 상승하는 구조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 부동산 가격이 아직까지 위기를 겪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연명할 수 있을까? 연명할 수 있는데 연명하기 위해서 계속 대출을 완화하고 뭐를 했지만 이것이 우리 얘기에서 어느 정도 그런 규제 완화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면 우리 주택 가격이 어떻게 움직여질까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근데 기왕이요, 보통 이제 청약을 하는 거는 공사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서 예. 무슨 여름에 청약을 한다고 해서 여름에 공사하는 거 아니니까요, 소장님. 상관없을 것 같은데 7, 8월 또 휴가도 가고요. 사람들도 또 이제 휴가 간다고 돈 쓰고 뭐 이러니까 사실 청약하는 게 사실 그 심리적으로 봤을 때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이사 많이 가는 봄, 가을에 남도 이사 가니까 나도 집을 사볼까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 7, 8월에 그래서 비수기래요. 네. 근데 올해는 많이 분양한다는데 갑자기 왜 그래요? 그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절정기에 오를 때는 연간 월 한 4만 3천 호 정도를 분양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조금 둔화되거나 이제 일반적일 때 보통 한 3만 호 정도를 분양하는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분양 통계를 보면 1.2만 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도 약 60% 정도가 분양이 감소가 된 겁니다. 아이고. 예, 근데 이미 이제 분양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는 착공계를 내고 쉽게 얘기해서 사업 인허가를 받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시행사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미분양이 되게 되면은 자금 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보고 계속 미룬 겁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일시에 이렇게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는 건설사하고 시행사 입장에서는 자금의 한계가 왔다라는 얘기죠. 왜? 분양을 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올 곳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니면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데 리파이낸싱을 하면 지금보다도 이자가 훨씬 더 올라갈 수 그렇겠네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리파이낸싱이 실패하게 되면 분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은 자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도산이 될 수도 예,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사실은 있습니다. 건설업계와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일순간에 물량 한 4만 호 정도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네. 경기가 좋을 때는 4만 호 같으면은 충분히 뭐 소화가 한 달에 될 텐데. 소화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1.2만 호도 소화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네. 갑자기 경기가 반전돼 갖고 지금 4만 호를 소화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예. 근데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 미분양이 증가하더라도 그 분양된 물량만큼은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현금이 들어오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자금에 대한 어떤 숨통을 좀 트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분양 시장을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청약도 네. 마찬가지지만 네. 청약이 잘 됐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계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계약이 안 청약이 되는 몇백 경우도 대 있어요. 1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나중에 무순위 청약이라든지 이렇게 청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은 본계약이 체결되는 날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본계약이 체결돼서 미달분이 있을 때에는 그 미달분이 이제 또 나중에 나올 때까지는 또 일정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청약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좀 청약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요. 이제 이번 청약으로 해서 7, 8월에 이제 이 분양을 해서 만약에 미분양이 된다라면 미분양 주택 수가 증가할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분양 시장이 주택 경기의 회복하고는 저는 별로 관련은 무관하다라고 없다. 보여지는 거죠. 오히려 모두가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건설 시장 건설사들의 어떤 자금 경색 또 이런 것을 숨통을 트고 또 이제 하반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PF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새마을 공고를 비롯해 갖고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PF 시장이 불안해지게 되면은 사업을 착공하고 이제 할 때 본 PF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본의 아니게 사업이 지연될 수 지연되는 있는 경우.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하반기에 있고 또 역전세 문제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택 경기를 흔들고 하향 추세로 끌고 갈 수 있는 동기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분양가가 좀 비쌀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 주택 가격은 분양이 됐든 아니면 매매가 됐든 물론 매매 가격과 분양 가격은 이중 가격이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격들 전체가 뭐냐면 주택 경기가 하강할 때는 오늘이 가장 비싼 가격이 네.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구축 아파트를 살 때도 그렇고 구축 아파트의 가격이 분양가의 언저리에 있다. 예, 근데 그러면 그 구축 아파트가 20, 30% 떨어진 가격이다. 네. 그러면 내가 분양을 받아도 시세 차익이 조금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 구축 가격이 대등하거나 그거보다 비싸다 분양가가 구축 아파트에 비해서 네. 그렇다면 굳이. 내가 이거 청약을 받을 거에 대한 거를 좀 더 고민을 해봐야죠. 왜 앞으로의 핑크빛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 그려진 게 아니라 적어도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희망적으로 보는 분보다 비관적으로 보는 분이 많다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무덕대고 이거는 그냥 추측해가지고 소설 쓰듯이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나하고는 생각이 좀 반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결국에 내 자산을 지키는 건 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해주는 지금 건 아니고.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게 건설사는 묵히고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으니까 어떻게 현금 흐름을 네. 잡아보자 그러고 분양하다 보면 분양가는 당연히 높을 네. 거고요.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는 약간 하강으로 2, 3년 동안 고전을 한다고 치면 집값은 좀 내려갈 테니까 그러면 나는 비싸게 분양받고 네. 실제로 내가 들어갈 때는 주변보다 분양받으면 좀 저렴해야 네. 메리트가 있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계산해가지고 예,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조금만 해도 될까요? 예, 조금만 조금만 해도 됩니다. 조금만 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좀 숫자에 네. 예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아우, 얘기를 많이 못했네요. 다음에 또 저희가 네, 청약시장에 대한 얘기를. 아까 그리고 아이디어 주신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흐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조도시경제연구소의 이재문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